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번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영상에서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사실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소련과 중국 관계가 안 좋았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공산주의로 친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중국과 소련이 왜 사이가 안 좋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이전에 러시아 제국과 청나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둘은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나라를 세우고 소련과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졌고 그 과정에서 소련의 지원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같은 관계를 형성을 했죠. 물론 좀 더 들여다보면 공산주의의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중공과 소련은 좀 차이가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산권의 주축으로서 서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말하던 공산주의와 소련이 말하던 공산주의의 차이는 따로 시간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아무튼 1949년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고 소련은 큰형, 중국은 동생과 같은 관계로 둘은 공산주의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하고 북한 말고 가장 이 전쟁에서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인데요. 인적 피해만 해도 한국 전쟁에 3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투입이 되었고 그 중에서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 피해가 있었고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폭격맞아 피해를 입은 규모도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도 컸는데요. 농업 주도 국가에서 농촌에서 일할 농민들을 대규모로 전장에 투입시키다 보니 산업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농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비 조달을 목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세금까지 크게 올리는 바람에 당시 중국 농촌 사회의 불만까지도 굉장히 커지게 됐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당시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느라 중국 입장에서는 중대사인 대만과 통일을 하기 위한 일이 미뤄졌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과 대만이 군사 동맹까지 맺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도 물 건너가 버렸죠. 중국 입장에서는 6.25 전쟁에 참전하느라 인적 피해, 경제적 피해, 중국과 대만 통일 타이밍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3000% 빠지기는 하는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언급할 게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모르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을까요? 사실 중국은 6.25 전쟁에 참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는 건국이 되었지만 그 전에 국민당과 내전을 겪으면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했었죠. 당장 여력도 없는데 중국의 관심사인 대만도 아니고 한국 전쟁까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괜히 6.25 전쟁에 끼어들었다 이게 미중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일이 더 커지고 미국이 중국 내에 반동 세력들의 지원까지 하게 되면 중국 안에서 혼란까지 생겨버린다 이거죠. 머리 조금만 굴려봐도 중국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소련의 스탈린의 거듭된 설득으로 중국이 참전했고 소련은 뒤에서 지원만 했다 정도로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중국이 설득만 한 거 가지고 참전을 했겠습니까? 소련도 일 커질까봐 한국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려고 하는 마당에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중국도 참전 직전까지 참전을 한다 만다 몇 번이나 결정을 번복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소련의 설득뿐만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득을 생각하고 방어적 성격으로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군이 북한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까지는 미군이 진격해오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미군은 평양 이북 정도까지만 올라오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한국군이 할 거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하고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니까 미군이 없는 북한 북쪽에 제한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중국의 국경선을 북한 북쪽까지 좀 더 넓히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북한군들이 전투에 밀려서 중국 쪽까지 넘어오게 되면 당시 산업시설이 많던 만주 지역까지 전장이 되어버리니까 북한군이 중국까지 못 넘어오게 하고 전장이 확대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방어적인 성격에서 결국 참전을 최종 결정하게 된 거죠. 근데 웬걸 참전한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갈 때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이후에 중국 국경 인접지역까지 그대로 치고 올라와 버리는데요. 이야기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죠. 중국 영토 코앞에 미군이 올라오니까요. 그때 중국은 기존의 방어적 참전 전략에서 공격적으로 전략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런 엄청난 피해가 생기게 된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한국전으로 중국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보니 소련이 괘씸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나를 그렇게 참전하라고 종용하고 뒷전에 서 있던 소련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이때부터 서로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죠. 사실 소련도 약은 게 한국이랑 북한이 전쟁에서 미군이 참전하면 소련도 도와줘야 되는데 당시 소련이 핵 개발은 성공은 했지만 미국이랑 핵 전력 차이는 컸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중국을 활용한 건데 이면에는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소련에 비해 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넓은 땅과 엄청난 인구를 기반한 역량이 있는 나라라 장기적으로 공산권의 소련 지위를 넘볼 가능성도 무시 못하고 당시 중국이 공산국가이긴 했지만 소련만큼 서구권의 견제를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 참전을 해서 중국과 미국이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중국이 소련에게 의지하는 부분도 커지기 때문에 소련이 중국에게 참전을 종용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련의 지원도 있었지만 중국은 무기도 구입하고 한국전에 참전하느라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싸우는 데 지출했는데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때 소련은 중국에 무기를 싸게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딴 데 주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은 사실을 나중에 안 중국이 분노를 하기도 했었죠. 6.25 전쟁 이후 갈등의 골이 생긴 중국과 소련은 점점 크게 작게 대립하기 시작하는데요. 관계를 예를 들자면 자식 때문에 서로 안 싸우고 참고 사는 부부 비슷하게 공산권 국가라는 한 이불은 덮고 살지만 서로 앙금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어쨌든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과 완전한 적대국이 됐고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맺고 대만에 미군을 배치하면서부터 중국은 핵 위험에 노출되어 핵 전력의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이때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해서 군사무기 기술 이전을 받는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핵무기 기술은 핵심만 쏙 빼놓고 알려줘서 소련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이때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다 완전히 실패해 중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불성실하게 기술 이전하던 소련이 빨리 기술 이전료 내놔라고 독촉까지 하니까 그 감정이 장난이 아니었죠. 1950년대에서 60년대 넘어갈 때는 관계가 표면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소련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 겁니다. 중국이 고립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당시 소련과 미국의 정상 간 회담이 예정돼 있는 와중에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미국은 인도 편을 들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소련은 형식적으로나마 중국 편을 든 게 아니라 중립 노선을 타면서 중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느낌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쓴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중립이 중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결국 지금까지 쌓이고 쌓이다 터졌는데요. 1959년 중국과 소련은 지금까지 같이 하던 합작 사업을 파기하고 공식적으로 독자 노선을 가기로 한 거죠. 이혼을 한 겁니다. 중국도 그때부터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게 됐고요. 몇 년 뒤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소련은 같은 공산권 국가를 지켜주고 같이 싸우기보다 자국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중국의 핵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해 중국이 핵을 개발하는데 한 번 더 자극을 줬죠. 같은 해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또 있을 때는 이제는 소련이 인도를 지지하면서 양국은 적대적 관계가 되고요. 1969년에는 소련 중국 간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쟁까지 일어나고 1970년대 내내 소련과 중국 국경 각지에서 작은 전투들이 수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련과 중국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 중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하던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를 강화해서 수교도 맺고 소련을 견제했죠. 그리고 중국은 개혁 개방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기 1, 2년 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들어서면서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이 됐지만 소련이라는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국기도 비슷하고 옆나라고 공산주의이고 모르면 당연히 친했을 것 같은 두 나라지만 사실 중국과 소련은 친했던 나라라고 하기엔 서로 좋았던 기간이 너무 짧죠. 오늘은 소련과 중국은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